파월 의장의 리더십 측면인데요. 네. 점도표 분포를 이렇게 보면 한 번 내지는 0.5회 인하로 찍은 사람이 19명 중에 9명이었어요. 50bp를 내리면서 만장일치도 못 이뤄냈고 절반 정도가 한 번, 올해 연내 한 번이라는 점도표를 찍었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의도하는 대로 과감하게 갈 수 있을까?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줬던 것 같아요. 연준 스스로가 중립금리가 얼마인지 틀릴지언정 뭔가 자신이 있네 이런 느낌을 좀 줬으면 좋을 텐데 이번엔 좀 자기들이 스스로 모르는 거 아닌가? 성장률 전망이 2%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모르겠다는 뜻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특히 거시적인 이야기도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겠지만 주식의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좀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이걸 좀 능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봬요. 네, 네. 날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일단 뭐 전설의 채권 애널리스트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그래도 분석 뭐 질리지는 않는 그런 네. 내용들입니다. 연준의 B컷 단행 이야기, B컷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연준이 스스로 좀 못 믿어하는 것 같은 건 좀 불안한 요인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전 내년까지로 봤을 때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로 일단 잘라서 본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저는 괜찮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반대로 채권 시장에는 좀 부정적이다. 네, 금리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장기금리 얘기입니다. 네. 단기금리는 당연히 기준금리 따라서 내려가겠지만 장기금리는 좀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불안하거나 못 믿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50bp를 내렸는데 좀 명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50bp였을까? 왜냐하면 연준의 그 경제 전망을 보면은 27년까지 성장률이 2%예요. 근데 잠재 성장률을 1.8%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7년까지 연준의 지금 전망하는 시기 안에는 잠재 성장률 아래로 내려가는 전망이 없습니다. 일단 성장률 전망이. 물가 전망도 마찬가지죠. 물가 전망도 내년까지는 적어도 2.2%. 그리고 2026년 가야 이제 물가 안정 목표인 2%. 그러면 지금은 물가 안정 목표보다도 꽤 높고 성장률보다도 꽤 높은 전망이 한 2년 정도는 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기준금리를 50bp로 인하를 시작했다는 건 뭐 경제가 안 좋다는 시그널인가?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것이 고용이었거든요. 네. 고용이 유일하게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서 그냥 경제가 아주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어지는 그 실업률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잖아요. 연준이 제시한 자연 실업률이 4.2%인데 그것도 2027년 이 되어야 4.2%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제 4.4에서 쭉 내려간다는 건데, 근데 지금 실업률이 4.2%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급하게 50bp를 내렸어야 하나? 물론 시장 관점에서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뭐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만 그걸 좀 설명을 잘 해주었다면 지나치게 우리가 기준금리가 높으면 앞으로 나빠질 수 있으니 이건 정상화의 과정이지. 예를 들면요, 우리가 경제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라던가 뭐 이런 형태의 좀 코멘트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터지기 전에요, 금융위기 이후부터 팬데믹 터진 2020년까지 한 2, 3년 정도 되는 동안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그러니까 고용지표 가장 중요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의 평균이 17.7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간이 역사상 가장 긴 장기 확장기였잖아요. 경기가 가장 오랫동안 좋았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17.7만 명인데 올해 들어서 작년, 재작년은 굉장히 좋았고요, 고용이. 네. 근데 올해 들어서 고용이 많이 나빠졌다고는 하지만 18.4만 명이에요, 올해 평균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한 달, 두 달 뭐 살짝 삐끗삐끗하긴 했지만 이게 50bp로 시작할 만큼 나빠지는 것인가? 아주 좋다가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조금 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건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는 되게 좋은 신호라고 보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를 좀 더 자극하고 뭐 과열시키는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50bp B컷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가고 그 이후에 장기금리가
오히려 뭐 계속 오르고 이런 형태의 그림은 없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경기와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인하하는 경우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도 예를 들어서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하게 됐을 경우에 시장은 물론이고 경제나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장기 금리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월 의장의 리더십 측면인데요. 네. 뭐 보험원 이사가 연준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만에 소수 의견을 냈다. 뭐 이것도 물론 논란 뉴스였지만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안에 50bp를 더 내린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점도표 분포를 이렇게 보면 한 번 내지는 0.5회 인하로 찍은 사람이 19명 중에 9명이었어요. 예, 그거는 한 명 때문에 이제 50bp로 찍혔던 네. 것이지, 이게 50bp를 내리면서 만장일치도 못 이뤄냈고 절반 정도가 한 번, 올해 연내 한 번이라는 점도표를 찍었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의도하는 대로 과감하게 갈 수 있을까?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줬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의견들이 굉장히 갈린다. 그럼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연준은 2026년까지,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내려서 스스로 중립금리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는 한 3% 언저리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수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3%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주식시장에는 좋고요. 경기에는 조금 과열에 뭐랄까요, 잉태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은 저는 중립금리가 생각보다는 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예상하는 대로 한 50bp를 내리고 시장은 사실 100bp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 초에 한 뭐 25에서 50bp 정도 더 내린다고 하면 중립금리보다, 그러니까 경제 기본 체력보다, 장기적인 기본 체력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기준금리가. 그러면 사실 뭐 경제와 인플레이션은 뭐 바로 다 자극이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주식시장에는 되게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이 장기 채권, 장기 금리는 그렇게 좀 부담스럽다. 이러한 액션들이 연준 스스로가 중립금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구나. 틀릴지언정 뭔가 자신이 있네. 이런 느낌을 좀 줬으면 좋을 텐데 이번엔 좀 자기들이 스스로 모르는 거 아닌가? 성장률 전망이 2%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모르겠다는 뜻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네네. 결론적으로 좀 물음표가 많이 찍혔던 부분에 대해서 네네. 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경기 침체는 아닌데 네. 근데 고용이나 투자 부분이 좀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어서 미리 좀 50bp를 크게 네. 내리면서 네.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정책 재조정이라는 네네. 용어도 네네. 이번에 맞습니다. 좀 새롭게 많이 네. 사용을 했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50bp로 좀 크게 시작을 했으면 약간 좀 뒤에 여유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어느 정도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네. 올해 2번이 남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빅컷을 할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예측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많죠.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올해까지는 네. 한 50bp 정도로 연준 전도표대로 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에 한 50%, 번. 한 번, 25, 20. 한 번 네. 정도로 보고 있고 내년이 오히려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달 전에 와서 말씀드렸던 게 주거비가 가장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큰데 후행성이 있어서 올해는 생각보다 물가가 잘 안 떨어질 것이고 내년엔 좀 빨리 떨어질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준을 좀 편안하게 해줄 것 같고요. 고용 지표는 오히려 사실 최근 요 직전 달에는 괜찮았고요.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 전 달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안 좋았을 때의 흐름을 보면은 뭐였냐면 주로 서베이 조사나 이런 것들, 그 기업들 설문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ISM이라든가 이런 거 설문조사하는 거 보면 정치적으로 불확실해서 내가 일단 투자를 멈추거나 고용을 멈추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TV 토론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아마 다음 달 정도만 돼도 그 부분은 조금 좀 완화가 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는 기본적으로는 의료나 보건, 그 다음에 그 정부 측면 뭐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고용이 줄었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임금이 높은 쪽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고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물론 아주 좋았던 시기에 비해서는 많이 오긴 했죠. 근데 지금의 연준의 이런 정도의 대응이라면 그리고 카드도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남아 있어서 저는 시장에는 뭐 크게 걱정할 요인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연준이 B컷으로 금리 인하 시작을 했고 연준보다 사실 앞서서 피벗에 나섰던 유럽, ECB라든지 뭐 BOE라든지 이런 쪽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그쪽도 경제 데이터 각자를 좀 보면서 가겠다라는 흐름이긴 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흐름은 맞잖아요. 그럼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한국은행의 흐름에 대해서는 얘기가 더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한국은행 당연히 따라 내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전 세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따라 내리는 건 내리는 건데 이제 실탄만 소진할 리스크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지금 뭐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안 좋잖아요. 미국에서는 훨씬 안 좋은데 한국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과연 뭘까?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소매 판매가 16개월 연속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데 내수가 안 좋은 것이 과연 금리의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미국은 금리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금리가 높아서 뭐 힘든 뭐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수출이 돈을 벌어서 내수를 먹여 살리는 이런 구조가 일단 깨졌다. 그게 한국은행의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지난 한 3년 동안 보면 매 분기마다 GDP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주는 내수가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플러스인데 예를 들면 순수출은 마이너스고 거꾸로 순수출이 플러스면 내수는 마이너스고 이 두 개가 계속 반대였어요. 그 얘기는 이 두 개의 이 낙수 효과라 그러죠. 위에서 물을 부으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밑에까지 이제 물이 차는 그 낙수 효과가 이제 수출 중심의 경제가 내수에 미치는 낙수 효과가 이제는 거의 없다.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수출조차도 뭐 8월 달 지난 수출 데이터 보면 11% 전년 동기비 증가했지만 반도체 빼고 나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수출에 너무 수출 중심인데다가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고 내수와 수출도 좀 양극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만약에 우리도 뭐 200bp, 300bp를 내릴 수 있다면 연준처럼요. 그러면 또 다 모르겠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게 좀 고민인 것 같고 두 번째 고민은 그 내수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이미 벌써 서비스업이 한 60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서비스업 자체가 그래서 서비스업을 살려야 하는데 내수를 살리려면 서비스업 자체가 양극화가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팬데믹이 터지기 전인 2019년 5년 전이죠. 5년 전 7월, 8월하고 지금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서비스업 중에서 제일 많이 좋아진 게 금융보험업입니다. 그게 한 40에서 50%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 외에는 대부분 마이너스 20에서 30%, 40%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음식료 소매, 뭐 생활용품, 뭐 가전정보통신 소매, 문화오락, 여가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마이너스 20%, 3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그 5년 전 대비 그래서 지금은 서비스업 내에서도 금융보험업만 너무 괜찮고 나머지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다. 근데 그럼 내수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아까 수출하고 내수의 양극화, 그다음 내수 안에서도 또 양극화가 돼 있는데 결국은 나머지 그럼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이나 내수 쪽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면 올해 들어서 실질 임금이 우리나라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쓸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이슈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영업자가 취업 데이터 보니까 570만 명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가구가 2인이라고 가정하면 뭐 1,000만 명이 넘는 거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자영업 쪽에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자영업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혼자 하거나 가족끼리 하는 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 12달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접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 지금은 그 내수 중에서도 자영업 혹은 저소득층 혹은 굉장히 약한 고리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과연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어디에 혜택이 어떻게 가는가 뭐 그게 좀 지금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은행의 개인 사업자들의 은행 대출도 한 뭐 거의 2년째
꾸준하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하는 건 맞고 내리면 아마 도움은 될 겁니다. 적어도 네. 조금은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워낙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게다가 또 최근에 부동산 때문에 더 네, 빚이 네. 늘어났거든요. 이자를 조금 내려줘도 이자율을 내려줘도 아마 그 돈을 가지고 소비하기보다는 이자를 갚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내수 진작에 그렇게 큰 효과가 뭐 위험을 조금 감해줄 수는 있고 당연히 도움은 될 텐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는 과감하게 미국처럼 여러 번을 연속으로 낮춘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경제 고민거리가 맞습니다. 상당히 좀 많구나, 또 네. 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질문 드렸으니까 네. 그 인하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분분해요. 저는 교수님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제일 가까운 회의에서 하는 게 지금은 가장 편안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월, 네, 11월이 뭐 한 달, 아니라. 두 달 늦춘다고 네. 해서 뭐가 달라질 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다 내렸는데 또 과감하게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뭐 안 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그래서 10월에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최근에 구조개혁에 대한 너무 이제 많은 어젠다들 던져주셔서 저는 되게 좋은데 그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한 번, 두 번 금리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분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것 같고 사실 그게 좀 진짜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채권 시장에 네.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국내 개인 투자자 채권 보유 규모가 53조 원을 넘었다. 뭐 이런 걸 네. 봤고요. 2년 전만 해도 이게 10조 원 수준이었으니까 이게 네. 상당히 네네. 는 거예요. 또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 채권을 국내 투자자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걸 보면 처음으로 100억 달러, 그냥 13조 3,450억 원 규모 네. 그게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네. 차트가 있는데 한번 네네. 보시죠. 왼쪽에 있는 차트가 또 그렇고 왼쪽에 있는 차트는 전체 채권에 네. 대한 얘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국채만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차트만 보셔도 2022년 하반기 이후에 뭐 규모가 엄청나게 늘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채권 자체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 2022년 하반기 되기 전 10년 동안의 평균 개인이 한 달에 2,600억 원씩 채권을 샀는데 2022년 하반기 후에 지금 2년 정도 됐죠. 2년 동안 3조 4천억 원을 사서 한 13배가 늘었다. 네. 국채는 더합니다. 월 평균 116억 원을 샀었던 개인이 1조 100억 원을 사서 거의 90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거죠. 동학개미 운동보다 저는 몇 배 훨씬 더 큰 채권 엄청난 쪽에서. 뭐 네. 폭발적인 저는 채권 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부분이 사실 채권 시장을 바꾸기도 했어요. 네네. 이런 부분이. 뭐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지금 연준에 갖고 있는 채권보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게 더 많아질 정도로 개인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채권 시장이 좀 부정적입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중에서도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만기 보유용으로 갖고 있는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장기 채권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좀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전통적인 채권 투자인데요. 고금리 채권, 그러니까 은행 예금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bp, 150bp 정도, 1%에서 한 1.5% 정도 조금 더 높은 만기는 한 1년에서 뭐 2년 안쪽에 짧은 회사채나 뭐 카드채 뭐 이런 것들을 사는 투자, 만기 보유죠. 전통적인 단기 자금을 좀 굴리는 투자입니다. 이게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보다도 2번과 3번이 훨씬 크죠. 2번은 뭐냐면 자본 차익을 기대한, 그러니까 채권을 사서 채권의 본질은 사실 이자를 수취하는 자산인데 그것보다는 채권을 사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할 테니까 네. 채권을 나는 사겠다라는 이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지금 최근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세입니다. 이 절세가 잘 글쎄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A 채권이 있고 B 채권이 있어요. 근데 A 채권은 100원에 발행을 합니다. 지금 금리가 시장 금리가 4%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자, 쿠폰이라고 하죠. 이제 딱 거기 붙어 있는 이자도 쿠폰 금리도 4%를 줍니다. 지금 현재 100원에 발행했으니까 만기가 되면 뭐 만기는 뭐 1년 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럼 1년 뒤면 100원짜리가 104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4%, 표면 금리도 4%지만 만기 수익률 4%. 이게 A 채권이에요. B 채권이 있는데요. B 채권은 한 3년 전에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기가 1년 남았습니다. 3년 전에 금리가 1%일 때 발행했어요. 100원에 발행했고
당연히 표면금리가 1%에 반응했겠죠. 네네. 근데 금리가 지금 4%로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테니까 그렇죠. 100원에 발행한 채권이 97원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자는 어쨌든 1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기 때 역시 얘도 101을 받아요. 네. 그럼 97에서 101이 가니까 만기 수익률은 4% 똑같아요. 근데 쿠폰 이자가 1%인 거죠.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과세를 세금을 어디다 하냐면 이 쿠폰 금리에 합니다. 표면 금리에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4%짜리 채권처럼 보이지만 지금 발행한 만기 1년짜리 채권과 3년 전에 발행해서 만기가 줄어들어서 1년 남은 채권, 표면 금리가 더 낮은 채권이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니까 이거를 역으로 환산해서 네. 실제 내가 수익률이 얼마인가 세전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채권들이 2019년에서 20년, 21년 거의 우리나라 가장 금리 낮았던 시기에 팬데믹 터지기 직전부터 그 직후 그 사이에 발행됐던 채권들을 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예, 이 채권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어저께 밤에 데이터를 뽑은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채권 10종목입니다. 다 국채죠. 그러네요. 국고라고 써 있는 거 국채고요. 노란색으로 015 맨 위에 있는 01500이 뭐냐면 표면금리예요. 표면금리가 1.5%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011125는 표면금리가 1.125%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숫자는 만기예요. 2050년 3월 만기라는 겁니다. 5003은 20-2라는 거는 2020년에 발행된 두 번째 발행된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종목명에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게 대부분 다 금리가 표면 금리가 1%대죠. 세금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대신 민평금리라는 게 지금 금리인데 세 번째 줄에 있는 민평금리 보면 거의 다 3%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3%짜리 채권을 사는데 나는 과세 표준은 1%대의 낮은 금리를 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특이한 거는 만기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20-2라는 채권의 만기가 2050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19-6이라는 채권이 만기는 39년. 그러니까 만기가 상당히 길어요. 네. 예, 20년 만기 채권 혹은 뭐 거의 30년 만기 채권들을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의 흐름은 저쿠폰 채권 플러스 장기 채권을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섞여 있는 성격을 좀 사고 싶어하는 그런 트렌드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트렌드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올해 봄부터는 이제 한국 미국. 국채보다는 네. 미국 국채로 네.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30년짜리 미국 국채의 금리가 4.1%가 넘습니다. 4.1이 넘는데 우리나라가 2.9%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20에서 130bp 정도 미국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것 같고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다 엮여서 결국 미국의 채권 투자까지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도 그렇고 좀 시장 상황 보면서 네. 투자를 좀 분산해서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건 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염두에 두시라. 네. 당부해 주고 싶으신 말씀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서 네. 이 개인 비중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20-2의 개인 비중이 10.5%. 그러니까 전체 채권 발행된 거에 10% 넘게를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19-6이라는 거는 전체 발행된 거에 30%를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밖에 안 되는데요. 이 채권들을 이례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채권은요. 부동산하고 비슷해요.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표물과 비지표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표물이라는 건 뭐냐면 신상이에요. 신상. 새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게 가장 거래량이 활발하고 유동성도 좋고 네. 뭐랄까요. 내가 사고 싶을 때 눈에 보이는 가격에 가장 가깝게 사거나 팔고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표 채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3년 지난 거, 4년 지난 거 이거는 이제 이미 비지표 채권이 된 거죠. 왜냐하면 만기가 30년짜리, 뭐 20년짜리 정도 되면 네. 보험사나 연기금들이 가지고 가서 만기 보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죠. 그리고 신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거를 매매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지표물보다 지표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개인들이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사서 끌어내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비싸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동산도 똑같이 매도하고 싶을 때 모두가 다 매도하고 싶으면 이게 호가만 올라가고 거래가 안 되잖아요. 주식이랑 그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주식은 하한가에서도 물량이 풀려서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출구 전략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저는 우리나라 장기채 비지표 채권, 아까 저쿠폰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개인들이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위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위험을 좀 피하려면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하고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 인하하니까 한국 금리도 내릴 것이고 미국 금리도 내릴 것이라서 금리가 떨어진다. 뭐 이런 그 과정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가 바뀌면 한순간에 다 출구로 갈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상 네. 기관 투자자들은 다 여러 가지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게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비지표 채권이라서 받아줄 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채권 시장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나 폭보다 더 강해질 것 네.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일단 조금씩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안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성도 좀 염두에 두면서 네. 네, 대응해 봐야 되겠네요. 신동준 겸임 교수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모셔보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